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은 유로존의 기준금리를 0.05%로 동결시켰습니다.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는 통화정책회의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계획대로 양적 완화가 잘 진행되고 있다며 일각에서 양적 완화 조기 종료 가능성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정책을 시행한 지 한 달밖에 안 됐다고 일축했습니다. 또 그리스의 디폴트, 채무 불이행 가능성에 대해 생각조차 하기 싫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이날 공개한 베이지북을 통해 미국 12개 주 가운데 8개 지역의 경제가 완만하게 성장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분석했습니다. 달러 강세와 유가 하락, 혹독한 겨울 날씨 등의 영향으로 일부 업종이 타격을 받았지만 대체로 긍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했다는 게 연준의 판단입니다. 이날 나온 지표는 예상을 밑돌았습니다. 지난달 미국의 산업 생산이 2년 반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미 연준은 지난 3월 미국의 산업 생산이 전달보다 0.6%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전문가 예상치 0.3% 감소를 크게 밑돈 것으로 감소율도 2012년 8월 이후 가장 컸습니다. 국제 유가가 올 들어 최고치까지 상승했습니다. 지난주 원유 재고가 예상보다 적게 증가한 점이 공급 과잉 우려를 완화시켰습니다. 뉴욕 상호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가격은 전날보다 5.8% 급등한 배럴당 56.39달러에 거래됐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지난해 12월 23일 이후 최고치입니다. 미 에너지정보청은 지난 4월 10일까지 원유 재고가 129만 배를 증가했다고 발표해 로이터 전문가 예상치 410만 배를 증가를 크게 밑돌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출발증시와이드의 최리나입니다. 기업의 실적은 꽤 괜찮은 편이었고요. 지표는 안 좋았습니다만 연준이 베이지북을 통해서 커버해줬습니다. 결과적으로 에너지주의 급등, 그 뒤에는 유가의 올 들어 최고치 상승이라는 큰 호재가 있었죠. 이것 때문에 뉴욕 증시가 오늘 간밤에 역사적 최고가 부근까지 올라가 마감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유럽 쪽도 드라기 총재의 이 립서비스 발언 덕분에 거의 신고가를 영국 중에선 다시 한번 낼 수가 있었습니다. 기업의 실적, JP모건 체이스와 웰스파고 다음으로 바통을 받았던 금융사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지난해 1년 전 같은 기간 대비 EPS 기준으로 흑자 전환하는 그런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항공사죠. 델타 항공 역시 저유가를 바탕으로 실적이 괜찮았던 것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표는 별로 좋지 않았어요. 미국의 3월달 산업 생산 2년 반 만에 최대폭으로 감소하면서 전달 대비 0.6%나 줄었는데요. 미국의 뉴욕주 제조업 경기를 보여준다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도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권역까지 떨어졌습니다만 미 연준이 베이지북을 통해서 경기 전반에 관한 언급을 했는데 미국 경제가 꽤 괜찮다, 잘 성장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이 모든 악재를 단 한 번에 잠재워준 것도 좋은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가는 얼마나 올랐는지 일단 미국의 3대 지수 마감가부터 챙겨보겠습니다. 네, 다우지수가 0.4% 정도 올라서요. 다시 한번 마디지수를 챙겼습니다. 18,000선이 아니라 18,100, 18,110선도 올라서는 모습 간밤에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대형주 중심의 S&P 500도 0.5%가량 올라서 2,106포인트에서 마쳤고요. 나스닥이 이제 기술주 중심으로 모여있는 지수가 되겠는데 나스닥도 마의 5,000선을 재돌파시켰습니다. 간밤에 있었던 일이었죠. 유럽 증시입니다. 영국의 FTSE 100 지수가 다시 한번 신고가를 가장 빠르게 냈습니다. 독일도 프랑스도 꽤나 많이 올랐지만 영국이 7,000선을 확실히 넘어가 7,100선 부근까지 올라오는 모습이었는데요. 드라기가 어떤 얘기를 했냐. 일단 유럽의 경기가 돈을 풀기 시작하니까 좋아지고는 있는데 이렇게 되면 QE를 그렇게 오래까지 할 필요 있겠느냐 의견이 있었지만 이제 막 정책을 시작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았다면서 조기 테이퍼링 우려를 잠재워줬고요. 그리스도 디폴트 안 날 거라면서 시장을 안심시키는 등 시장의 당근을 2개나 연속해서 제공했습니다. WTI는요. 간밤에 올 들어 최고치까지 올라섰습니다. 이제 56불 39센트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 기껏해야 53, 4불 하던 유가가 이제 올 들어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 거의 57불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오늘 유가 관련주 움직임이 활발하겠군요.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경제학자에게 듣는다. 오늘은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의 김영익 교수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어닝 시즌이 한창인데 JP모건 체이스 웰스파고에 이어서 금융주 세 번째 주자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 린치 실적이 공개됐습니다. 흑자 전환했다고 하는데 시장의 기대도 크지 않았습니까? 결과 전해주시죠. 예, 1분기 순이익이 34억 달러 났었고요. 그다음에 주당 순이익은 27센트. 예, 작년 1분기에 5센트 마이너스였었거든요. 작년 1분기보다는 상당히 개선됐었는데, 근데 전문가들이 1분기 주당 순이익이 한 29센트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했는데, 이익이 증가했지만은, 여기에는 다소 전문가들 전망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네. 사실 1년 전에 모기지 부실 판매와 관련해 소송 비용이 60억 달러 지불이 됐었었는데 기저효과도 분명 있어서 시장은 일단 나쁘지 않게 바라봤었던 것 같네요. 미국의 지표가 간밤에 좋지 않게 나왔는데요. 가뜩이나 지금 미국 경기가 소프트 패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다들 지표를 주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3월달 산업 생산은 2년 반 만에 최대폭으로 감소했고 뉴욕주 제조업 경기도 역시 마이너스권역까지 떨어졌더라고요. 예, 뉴욕 제조업 지수가 지난달 마이너스 1.2로 나왔었죠. 근데 전문가들이 한 7.3 정도 증가할 것이다. 7.3으로 예상했는데요. 여기보다 크게 예상보다 나쁘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 뉴욕 제조업 지수가 우리가 미국 경제를 볼 때 제조업 경기를 볼 때 ISM 제조업 지수를 보게 되는데요. 이게 5월 초에 4월께 발표되는데 이 뉴욕 제조업 지수가 이렇게 마이너스 나온 걸 보면은 ISM 제조업 지수도 떨어졌을 것이다. 최근 미국 달러가 계속 강세가면서 미국 제조업 경기가 약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미국 제조업 지수가 50을 넘는데 아마 지난달에 3월달 51.5였었는데 50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진단도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3월 산업 생산 지난달에 비해서 0.6% 감소했었죠. 전문가들이 한 0.3%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었는데요. 예상보다 더 나빴습니다. 전년 동월비도 2.60% 증가에 그쳐가지고 2013년 7월 1.8%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내용을 보니까 제조업 생산은 0.1% 증가했는데요. 유틸리티 이쪽에서 전달보다 생산이 5.9%나 감소했습니다. 아마 날씨 탓으로 보고 있는데요. 앞으로 4월, 5월 가면서 이것보다는 좀 개선될 것 같습니다만은, 그래도 생각보다는 미국 경제가 작년 연말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모든 경제 지표들이 지금 더 나빠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간밤에 나온 제조업 지표들이 잇따라 부진한 결과 결국 ISM 제조업 지수라는 이 상징적인 지표도 조금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다. 이렇게 내다보셨는데요. 재밌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 연준은 베이지북을 통해서 미국 경제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더군요. 예, 베이지북이라는 게 12개 주 연방준비은행의 그 지역 경기가 어떤가 이걸 나타낸 지표들인데요. 그런데 12개 주 중 8개 지역이 상당히 괜찮다. 경제가 안만하게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난 2월 중순에서 3월 말까지인데요. 아마 조만간 또 4월 FOMC를 결정하는데 이런 것을 많이 참조하게 되거든요. 근데 보면은 에너지 업종은 악화됐는데 한파 영향으로 다른 분야는 괜찮고 노동시장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는 임금이나 물가가 안만한 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 이런 진단까지 나왔습니다. 사실 미국 고용 증가했고 실업률도 많이 떨어졌는데 그동안 임금이 안 오르고 물가가 별로 안 오르기 때문에 미 연준이 금리 인상을 계속 주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일부 지역에서는 최근에 임금이나 물가 상승 압력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런 진단이 나왔었습니다. 네. 유럽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22 통화정책회의, 사실 금리도 동결되고 해서 회의 자체가 주목받진 않았습니다만은 회의 끝나고 나서 드라기 총재 기자회견이 주목을 끌었더라고요. 그리스 디폴트는 생각조차 하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고 무엇보다 조기 테이퍼링 가능성도 거의 낮다라고 일축했던데 드라기의 발언 내용 어떻게 보셨는지요? 예, 우선 어제 기준금리를 0.05% 그대로 유지했고요. 그 다음에 물가가 2% 될 때까지 계속 통화 팽창 정책을 쓰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발언 내용 보면은 통화 정책을 썼는데 그게 경제에 이제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런 평가를 했고요. 그런데 유로가 지난 6월부터 600억 달러 매월 공급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내년 9월까지 무려 1조 1,400억 유로인데요.
처음에 그 미국이 양적 완화를 단행했고, 그 다음에 일본이 했고, 유로도 지금 양적 완화를 단행하고 있는데, 지금 시작에 불과한데, 무슨 양적 완화를 중단하느냐, 이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대로 매월 600억 유로, 내년 9월까지 1조 1,400유로, 이거를 계속 풀겠다. 현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일각에서는 사실 그 유로존의 실물 경제가 생각보다 빨리 회복되고 있어서 2016년 9월, 그러니까 내년도 9월까지 QE를 계속 지속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데 대해서 우려를 좀 표명했었는데, 드라기 총재는 계속 끌고 갈 생각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것과는 또 조금 별도로, 매달 600억 유로씩 이렇게 채권을 매입하는 그런 계획 중에 채권 매입 대상이 부족하다 하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이 없었는지요? 예, 거기 그런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 나왔었는데요. 드라기 총재는 충분히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로가 이렇게 돈을 많이 푸니까 유로 국채 거래된 국채 약 4분의 1 정도가 지금 마이너스 금리에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그 정도 유로가 지금 돈을 많이 풀고 있다. 그래서 돈을 더 풀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뭐 유로 아직도 경제가 상당히 디플레 압력이 상당히 심한 상태거든요. 물가가 2% 될 때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걸려 보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앞으로도 재정 지출을 늘릴 수밖에 없고요. 국채 발행하고 충분히 살 국채는 저는 있을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계속해서 국채 매입을 통한 QE 정책을 유지할 것 같다는 유럽. 이번에 유가를 얘기해보죠. 간밤에 뉴욕 증시가 크게 오를 수 있었고 나스닥이 5,000선을 재돌파시킬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니라 유가가 올 들어 최고치까지 상승했기 때문일 텐데요. 공급 과잉 우려 속에 허덕였던 유가가 조금은 박스권도 또 돌파해내는 그런 모습이네요. 예, 어제 유가가 비교적 큰 폭으로 올랐죠. 네. WTI가 배럴당 56달러가 약간 넘었었는데요. 작년 12월 중순 이후 올해 들어서 이제 최고치 기록이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미국에서 주간 원유 대교를 발표하는데 전문가들 예상보다 원유 재고가 증가폭이 상당히 낮았거든요. 그래서 예상보다 원유 재고가 낮았다. 그리고 어제 달러 가치가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올랐었고요. 그리고 조만간 여름이 오는데 여름에 원유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유가가 올랐습니다. 이런 걸 따지면 당분간 유가가 더 오를 수가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추세적으로 계속 상승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원유 세계 수요 공급 따지면은 유가가 많이 오를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중국 경제 성장률 많이 둔화됐고 신흥국 경제 성장률 둔화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페크가 아직 감산하지 않고 미국은 세일가스 생산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이런 거 수요 공급 여건을 볼 때 유가가 여기서 뭐 70달러 이 정도 가기는 힘들고요. 한 60달러 근처까지 가겠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저는 더 떨어질 여지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간밤에 유가가 공급 과잉 우려가 완화되면서 56불까지 올랐지만 여기서 70불까지 추세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은 낮다 하시면서 기껏해 한 60불 정도가 아닐까라고 내다보셨네요. 그러면 재차 빠진다면 유가는 어느 정도까지 빠질 거라고 보세요? 다시 바닥을 치진 않겠죠? 예. 2009년 3월 달에 한 30달러대까지 떨어지고 이번에 40달러 초반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56달러까지 올라왔는데요. 저는 40달러 중반까지는 올 하반기 가서 다시 한번 떨어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공급 과잉 우려가 생각보다는 뭐 크지 않아서 간밤에 그렇게 유가가 조금 오르긴 했는데 유가 상승에도 한계가 있고 떨어지면 또 한 40불 뭐 이 정도 생각하시는 거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가 뷰까지 들어봤는데 유가가 추세적으로 오를 수 없는 근거 중에 하나로 꼽아보신 게 이제 중국의 경기 성장 둔화인데요. 어제 이제 중국의 1분기 성장률이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저는 6%대가 아니어서 참 다행이다 싶었는데 사실 7%라는 성적조차 금융위기 이후 6년 내 가장 낮은 수치라고 하더라고요. 예. 어제 1분기 경제 성장률 중국 경제는 7%로 나왔는데요. 2009년 1분기 6.5% 이후 최저치죠. 전분기비로 봐도 계속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고요. 문제는 경제 성장률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달려 있는데요. 그제 IMF에서 세계 경제 전망 발표하면서 거기에 중국 경제 성장률을 발표했는데요. 올해 연간 6.8%, 내년에는 6.3%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경제하고는 한 10% 성장하다가 성장률이 한 단계 둔화되는 7% 지금 목표를 내세우고 있는데요. 앞으로 7% 성장 달성하기도 힘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 성장률뿐만 아니라 최근 발표되는 지표들 보면은 다 부진하죠. 수출 증가율
지난 3월 수출 증가율이 전년 동월에 비해서 14.6%나 감소했고요. 그 다음 3월 산업 생산도 전문가 예상보다 낮은 5.6%, 그 다음에 고정 투자 증가율 13.5%, 모든 지표들이 지금 전문가들이 예상한 것보다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경제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중국 경제가 2008년, 2009년 세계 글로벌 금융위기가 겪으면서 마이너스 성장했는데 중국 경제는 9 내지 10% 성장했는데요. 이때 엄청 투자를 많이 하고 그렇게 성장한 거거든요. 근데 투자는 해놨는데 지금 물건이 안 팔리니까 중국의 기업이 부실해지고 은행이 부실해지면서 아마 구조조정을 한번 중국도 저는 머지않아 거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지 이렇게 이제 성장률이 낮아지고 경제가 나빠지니까 중국이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하하고 아마 조만간 지준율도 인하하면서 통화정책은 상당히 신축적으로 운영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걸 반영하죠. 중국 주가가 최근 좀 급등한 면이 있죠. 예. 또 어제는 또 1%가량 조정을 받으면서 4,100선에선 살짝 내지만 5일선까지 내려오는 그런 모습인데 일각에서는 중국의 1분기 GDP가 좀 안 좋게 나온 게 부동산 부문이기 때문에 중국의 2분기에는 부동산 투자에 한번 대규모 나설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도 거론을 하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통화정책과는 별도로요. 네, 최근에 부동산 경기가 조금 개선되고 있다. 이런 조짐이 나타나고는 있는데요. 네. 근데 전반적으로 저는 중국의 부동산 가격 버블 상태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모기지, 지하금융 이런 것들도 많이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경제가 2분기 약간 반등을 하더라도 그거는 일시적이고 앞으로 중국은 경제 성장률이 추세적으로 6%대 갈수록 5%대로 떨어지는 과정이 전반적으로 전개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우리장에 관한 간단한 전망만 좀 여쭤보고 이 시간을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2100을 화끈하게 돌파하고 2120도 코앞에 두고 있는 우리장입니다. 중국의 지표가 어떻게 나오건 우리는 우리대로 지금 고를 외치면서 달려가는 상황인데 실적이 기대치 미치지 못하면 조정은 불가피하다. 그런 약간 신중론도 나오고 있지만 낙관론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교수님은 어느 쪽이세요? 조금 더 오를 여지가 있습니다만 지금 국내가 주식형 펀드는 거의 돈이 안 들어오고 있거든요. 과연 외국인이 계속 살 것인가 여기에 달려 있는데요. 외국인 순매수가 앞으로 좀 둔화될 가능성이 높고 있고 아마 조만간 1분기 우리 경제 성장률이 발표가 되는데 우리 경제 성장률도 미국, 중국처럼 별로 안 좋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기적으로 보면은 우리 주가가 2011년 4월 달에 2230 근처까지 올라가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지 않습니까? 문제는 그것을 앞으로 돌파할 것인가 아니면은 거기에 미치지 못할 것인가 이런 진단들 전망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저는 현재 경제 상황 봐서는 전고점을 지금 돌파하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만간 한번 다시 좀 오르더라도 조정을 거치고 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무엇보다 1분기 성장률이 우리도 곧 발표가 될 텐데 별로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외국인들의 매수세도 강력하게 뒷받침은 아마 슬슬슬 안 되지 않을까. 조정을 일단 단기적으로 예측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못 오른다 얘기는 아니셨어요. 약간 조정이 있은 다음에 상승하지 않을까 내다보셨습니다. 지금까지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김영익 교수님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신문 읽어주는 남자 예병군 멘토입니다. 자, 시장이 여전히 낙관적 관점이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좀 낙관적 관점을 유지하시라 이 얘기가 지금 시청자분들께 좀 많이 다가갔으면 좋겠네요. 일단은 지금 시장의 분위기 그리고 글로벌 유동성에 대한 충분한 한국 증시의 도입, 그러니까 즉 외국인들이 많이 사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뭐 역으로 해석하자면 외국인들이 많이 사기 때문에 시장은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 즉 추세를 제대로 탔다 이렇게 좀 표현을 드릴게요. 자, 어제도 여기 신문 읽어주는 남자에서 3D 프린팅 관련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3D 프린트 관련주 잠깐만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STI하고 하이비전 시스템 이런 것들을 좀 얘기 드렸는데 하이비전 시스템이 좀 급등이 좀 나왔고요. 스맥도 역시 급등이 좀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참고하시면서 신문 읽어주는 남자를 100%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요 간밤에 나온 주요 외신 그리고
국내 최대 경제 일간지 서울경제신문을 좀 살펴보면서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해외 주요 증시부터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미국 지수부터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요, 이제 최고치를 좀 향해 좀 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국제 유가에 대한 급등 부분, 그 부분이 지금 미국 증시를 어제 올렸다고 좀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화학주들이 많이 올랐어요, 이제 미국에. 그래서, 지금 18,100포인트, 요 부분이, 좀 되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 급등이 나왔다. 결과적으로, 셰일, 가스에 대한, 셰일유에 대한 감산, 이런 부분들이, 국제 유가 급등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만들어냈죠. 그러니까, 셰일유에 대한 부분들이 이미 이틀 전에 외신에서 이미 나왔어요. 그러니까 감산에 대한 부분. 그러면서 지금 위쪽으로 상방을 이제 미증시를 올렸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참고해 주시면 국내 영향 그럼 어떨 것인가? 국제유가 급등이 나오면 당연히 항공주 쪽은 조금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국제유가와 관련된 뭐 화학주들은 여전히 좀 좋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LG화학이 최근 들어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삼성 SDI 역시 좀 강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 유럽 쪽에 한번 살펴보고 갈게요. 유럽으로 넘어가 보면 유럽도 좀 상승을 했어요. 독일 닥스 지수라든가 영국의 SE 지수, 프랑스의 까까 지수도 상승을 했는데, 자, 이거 유럽은 이렇게 봐야 될 거거든요. 양적완을 계속 하겠다 했죠. 그러니까 이 페리티 시대를 계속 이어가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22에 바로 의지가 확고히 담긴 부분이다. 이렇게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 자, 이 유럽이 이렇게 강할 수밖에 없었던 22의 부분들을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유럽 쪽으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자, 유럽 쪽으로 넘어가 보면 분명히 이 중심에는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마리오 드라기 총재의 지금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요 기사를 오늘 토픽을 좀 잡아서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작스럽게 QE becomes favorable. 그러니까 favorable, 즉 이들이 잠시만요. 이들이 유럽의 유로존 QE가 유로존을 위한 행위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면요, 내용적인 측면입니다. 자, 요거 확대해 가면서 좀 볼게요.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분명히 유럽이요, 이 양적 완화 정책 자체가 유로존 문제의 해답은 절대 아니다라고 그때 일축을 시켰어요. 그런데 그 주장이 지금은 야, 이거 아니다. QE 때문에 지금 유럽의 어떤 가격 경쟁력이라는 게 생겼고, 결과적으로 그 유럽의 가격 경쟁력이 지금 유로존의 어떤 부흥을 지금 가져오고 있는 결과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 페리티 시대의 지속이 결국은 유럽의 국제 경쟁력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2의 양적 완화 정책을 계속 기조를 유지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제가 어제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좀 봉변당할 뻔 했는데요. 다행히 그게 뭐 염산이나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죠? 확 누가 뿌렸는데, 여성이 확 들어가서 뿌렸는데, 다행이었습니다. 그죠? 이 마리오 드라기 총재의 이런 일관된 정책, 그것이 지금 페리티 시대를 가져온 것이고, 그러면 지금 유럽 상황 굉장히 독일이라든가 이런 쪽은 더 최대의 수혜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되면 자, 이거를 이쪽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유럽의 마이너스 예금 금리,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한국 증시에 지속적으로 이제 유럽계 자금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향후 악재가 지금 없다라고 좀 판단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한국 증시의 상승이 좀 지속적으로 더 이루어질 수 있다. 결국은 유럽계 자금들이 지금 이머징 국가 쪽으로 몰려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들은 마이너스 금리 상태고, 그러면 이 자금들은
한국 증시나 중국 증시나 이머징 마켓 국가 쪽으로 몰리게 된다면 그것은 한국 증시에 결코 나쁜 얘기가 아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낙관적 관점 유지하셔야 되고 올해 증시는 좋을 것이다라고 연초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 점 꼭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도 계속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걸 더 참고를 하셔야 되는데 악재가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서울경제신문 살펴보면서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경제신문에요. 예, 잠시만요. 서울경제신문에서도 오늘 지금 세월호 1년 마르지 않는 눈물, 아프지 않는 상처,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 밑에 한번 보세요. 참 마음은 안 좋네요. 그죠?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자, 5년간 꿈쩍 않던 큰 손, 100억 들고 와서 주식 사달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거래대금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시중의 자금들이 증시 쪽으로 많이 몰리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증시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증권주들이 상승할 수밖에 없었던 요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몇 가지 기사를 좀 발췌를 하면서 오늘도 토픽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술 격차 좁힌 중국, 엔저업은 일본. 그러니까 일본이 기술력은 우리하고 지금 비슷하다고 보고 있고 조금 떨어지죠, 일본이. 우리나라가 이제 기술력은 낮습니다. 그죠? 근데 엔저업은 일본, 결국은 가격 경쟁력이 생긴 일본 제품, 거센 반격이고 기술 격차를 좁힌 중국이 저가 공세로 치고 들어온다. 즉, 이것 때문에 삼성전자와 LG전자의 TV 사업 부분 영업이익이 급감하고 있다. 즉,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부분들이 AMOLED나 OLED 쪽에는 안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는 얘기 분명히 드렸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여전히 그 관점을 유지를 하시면 됩니다. 중국의 TV 수요 감소가 되면서 그리고 또 신흥국 화폐 가치가 폭락을 하면서 바로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환율에 대한 악재가 이 삼성전자와 LG전자의 TV 부분에서의 매출이익을 더 낮게 만든 결과를 가져온 거죠. 그래서 이걸 그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여기 나오죠. 밑에 해답이 나옵니다. IoT, 즉 인터넷 오브 싱즈로 컨텐츠 확보로 퍼스트 무브를 굳혀야 된다. 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 이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것은 뭐냐? 바로 사물 인터넷 시장을 계속 지속적으로 주목해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앞으로 시장을 계속 사물 인터넷 쪽으로 굳혀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물 인터넷 시장은 계속 펼쳐진다는 얘기입니다. 대기업도 그리고 지금 중소기업들도 전부 다 사물 인터넷, 새로운 신성장 동력 쪽에 초점을 맞춰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물 인터넷 쪽을 계속 보셔야 된다는 얘기고, 여기 보면 웹 OS 2.0을 통해 스마트폰 및 웨어러블 기기, TV하고 연결하겠답니다. 자, 삼성은 결과적으로는 자체 OS 타이젠 탑재 TV를 출시하겠다는 얘기고, 제가 그래서 전일도 타이젠 관련주 보셔야 된다고 얘기 드렸고, 지금 모든 TV를 IoT에 연결하겠다, 이런 얘기도 지금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결과적으로 뭐냐면 사물 인터넷 얘기예요. 인터넷 오브 싱즈에 대한 얘기입니다. 해답은 이쪽밖에 없다라고 지금 그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물 인터넷 관련주 유심히 보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먼저 통신 장비들이 먼저 갔어요. 그러면서 어떤 그들이 조정이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사물 인터넷에 조정적인 국면이 보였고 다른 관련주들이 올라갔죠. 그런데 지금부터 또다시 사물 인터넷을 보셔야 되는데 통신 장비도 여전히 좋습니다. 거기다가 타이젠, 그 다음에 지금 이런 UHD TV, 즉 스마트 TV와 관련된 종목들도 여전히 좀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기사 바로 볼게요. LS전선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중국 전기차 케이블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했다. LS전선이 지금 최근 들어와서요, 지금 전선업계에서 좀 두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실적도 개선되고 있고요. 거기다가 지금 중국 쪽에 전기차 케이블 시장까지 본격적으로 진출을 했습니다. 자, LS 산전에 대해서 제가 LS 전선, LS 산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짚어드렸었죠. 자, 신문 읽어주는 남자 앞쪽으로 넘어가 보면 LS 산전이 나와요.
그때 말씀드리고 나온 이후에 급등이 나왔고, 최근 들어 조정이 들어왔습니다. 이 박스권에서 다시 재상승 영역 구간에 와 있다는 거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와 맞물려서 대원전선도 얘기 드렸죠. 대원전선 지속적으로 지금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전선 관련주들이 업황이 괜찮다는 얘기예요. 그걸 지금 말씀드리고자 이 기사를 잡아온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꼭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게 하네스가 뭐 10만 세트 이상 공급 전망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선업계가 지금 호황을 이룰 것이다. 왜? 자동차 쪽에서도 전기차 쪽의 전선, 그리고 그들 전선 정비 이런 쪽에서 본다면 전선업계 호황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 꼭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기사 볼게요. 자, 알카텔 품은 노키아, 프랑스 회사죠, 그죠? 알카텔을 품은 노키아가 통신 장비 업계 1위로, 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기사 왜 뽑아왔느냐 하면요. 결국은, 노키아가 프랑스 통신 장비 업체 알카텔을 인수로 해서 제도약을 한번 해보겠다. 노키아 거의, 몰락 직전이었죠, 그죠? 그것이 알카텔 루센트를, 이제 품으면서 세계 1위 시장으로 가보겠다는 얘기인데, 그들이 왜 통신장비 업체를 선택을 했을까요? 그죠? 자, 결국은 통신장비가 우선입니다. 그것이 있고 난 다음이 바로 사물인터넷이고, 그 사물인터넷 쪽에서의 비콘, 이런 것들이 구현이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클라우드 시장도 역시 통신이 먼저 줄을 이룹니다. 그래서 이 통신 장비 이쪽으로는 계속 보셔야 되는데, 이 기사를 꼽아온 이유가 있어요. 노키아가 알카텔을 이수하면서 바로 어제 전일 그 기사와 더불어서 같이 올라온 종목들이 있었어요. 오이솔루션하고, 오이솔루션이 이제 한 4%대 올랐죠, 그죠? 그리고 다산 네트워크스가 또 4%대 올랐습니다. 자, 이거 한번 참고를 해보자고요. 왜 노키아가 알카텔을 인수를 했는데 다산 네트워크스하고 오이솔루션이 올랐을까? 이들 통신장비 회사죠, 그죠? 자, 특히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세계 10대 브랜드를 매출처로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것이 어떤 호재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이고, 다산 네트워크스 마찬가지입니다. 북미 시장에 지금 진출을 위해서 지금 북미 시장 쪽 진출을 위해서 물적 분할까지 했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 이 노키아의 방향성과 일치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최대 통신 회사가 이쪽을 투자를 한다. 결국은 통신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지금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특히 다산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는 사물 인터넷 핵심 기술까지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부분도 꼭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토픽은 제가 다산 그리고 오이 솔루션 쪽으로 여러분들 좀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투자 제안 한 말씀 드리고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글로벌 유동성이 계속 공급은 되고 있어요. 한국 증시에. 근데 이것이 지속적으로 공급되는지를 좀 체크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외국인이 빠져나가면요, 투매 현상이 한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도 체크를 해보시고요. 이 지속적 한국 유입이 되고 있는지 늘 그날그날의 체크가 좀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직은 낙관적 관점 계속 유지할 때다. 여기도 맞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장은요, 계속 힘있게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불안해 하실 필요 없고, 불안적 요소가 잠재워진 안개가 걷힌 시장이란 거 다시 한번 강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고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군이었습니다. 시장 30여 분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시황의 대가 모시고 국내 시장에 필요한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오늘은 SK증권 영업부 PIB센터에 계시는 이재광 이사님 만나볼게요.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빨간 조끼를 입지 않으셔서 약간 불안하긴 합니다. 예. 자, 이제 2119면은 거의 2100에는 안착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미국 증시는 유가가 올 들어 최고치를 찍으면서 올랐고, 유럽은 QE가 유지된다는 발언에 영국이 또 한 번 신고가를 냈는데요. 기존 주도주가 어제 재상승하는 모습도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전일장 리뷰부터 들어볼게요. 네. 자, 전일장 국내외 할 것 없이 참 대단한 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참 이 추세라는 것이, 투자 심리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의 장은 악재는 묻혀버리죠. 자그마한 호재가 오히려 큰 악재도 잡아먹는 그런 아주 전형적인 상승 패턴의 장이 실현되고 유지되고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이미 앞서서도 여러 차례 강조해드렸어요. 추세라는 것이 그만큼 무서운 것이고 따라서 그 추세에 편승하는 것이 올바른 투자다 하는 점을 강조해드렸죠. 자, 지금 장에서는 그럼 어떻게 투자해야 되느냐? 많은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갖고 또 고민하고 그럴 겁니다. 자, 전일장 한번 흐름부터 한번 살펴보죠. 국내 증시는 앵커께서도 언급해 주신 바와 같이 2100포인트 1차 저항선을 거뜬히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전일 국내 코스피 시장 2119포인트로 자, 이제는 추가 더 가겠다는 의지를 더 확실하게 표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장을 이끌었던 섬유, 의복, 의약품 등이 계속해서 상승의 난리를 펼쳤고요. 어제, 그제 상승했던 은행주들은 어제장에서 좀 주춤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그동안 장기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군들, 다시 말해서 침체 국면을 보였던 종목군들이 선별적으로 올라오고 있다는 것은 시장이 전반적으로 레벨업의 그런 과정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어제장 국내 시장을 보면요, 외국인들 여전히 해피하죠.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매수해 주고 있는 반면에 투신권이 여전히 매도입니다. 어제도 투신권이 2,580억 매도했죠. 자, 그럼 향후 키포인트는 투신권이 과연 환매 물량을 얼마나 더 앞으로 내놓을 것이냐, 여기가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근데 저는 역설적으로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만약에 투신권을 포함한 국내 기관 투자가들이 매수로 돌아설 경우에 시장은 반대로 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요거는 그때가 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과 유럽 시장. 자, 좀 대단한 시장 같아요. 유럽 같은 경우는 그리스의 디폴트 우려감이 아직 다시 제기되고 있죠. 근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묻혀지면서 오히려 유럽 시장도 드라기 총재의 경기 회복 발언, 유럽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그런 발언 속에 양적 완화가 이제 실물 경계도 녹아들고 있다 하는 인식이 상승을 시켰고요. 여기에다가 유가의 상승 소식 또한 유럽 증시 상승시켰고,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죠. 미국도 일부 경제 지표들이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기업의 실적이 시장의 컨센서스와 부합하는 실적을 내놓고 있고, 역시 유가 상승이 미국 증시도 상승을 이끄는, 그래서 미국 다우, 나스닥, S&P 할 것 없이 사상 최고치를 다시 돌파할 가능성이 한층 더 짙게 내포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결론 지면 전일장의 시장 모습은 국내외 할 것 없이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특히 어제장에서 중국이 7%의 성장을 간신히 지켰다는 소식과 함께 어제 상해 종합지수, 선전지수 등이 중국 증시가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그동안 연속 랠리에 따른 자율적인 눌림목 이상의 그 추세 이탈의 조짐은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이 또한 긍정적인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앞서서 연일 매도하고 있는 투신권을 포함한 기관이 역설적으로 매도 여력이 커졌다고도 볼 수 있다 하셨었는데, 그러면 여기서 시장은 얼마나 더 갈지, 당초 이제 이사님이 보셨던 목표치까지는 확실하게 온 게 맞는데, 일단 오늘장 변수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유가가 올 들어 최고치까지 올라온 것도 일부 섹터에는 영향을 줄 것 같네요. 네, 그렇죠. 자, 오늘장에서도 사실 오늘이 또 주말을 주중반을 넘어서고 있죠. 오늘이 목요일이고 내일 이제 금요일장입니다. 자, 그렇다고 본다면 오늘과 내일장에서는 여전히 상승 시에 매수보다는 매도 물량이 출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자, 제가 다시 한번 팁을 하나 드릴게요. 전에도 이 시간을 통해서 언급을 해드렸어요. 여러분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주식 투자를 하셨을 겁니다. 근데 어떤 종목은 수익이 나고 어떤 종목은 손실을 봤을 겁니다. 손실 본 종목에 대해서는 아주 면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이걸 손절할 것인가 아니면은 여기서 추가적으로 매수할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주 극단적인 논리로 yes or no를 구분하라 그러면 일단 내가 진입한 종목이 손실을 봤다면 이거는 손절하는 게 맞습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내가 지금 주식 투자에서 수익은 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다면 좀 여유롭게 접근하셔도 됩니다. 시장도 그렇고 그 종목도 그렇고요. 근데 내가 지금 주식시장에 들어왔는데 손해를 보고 있어요. 투자했는데 그 종목이 손해예요. 그럼 그 종목에 대해서는 신중한 결단을 내리셔야 됩니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거죠. 지금 장에서 보면 고민이 있는데 여기서 이익을 실현해야 되는지 더 끌고 가야 되는지 이게 고민일 것입니다. 이럴 때는 한 발 더 뒤로 늦춰져서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다만 제가 어제 그제 화요일장에서도 말씀드렸어요. 자, 1차 이제 목표선 제가 제시해드려서 2100포인트에 근접을 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오버슈팅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여기서부터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종목 선정에 좀 더 신중을 피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슈 투자 전략은요. 추가 상승과 고점 과열권 진업에 따른 치열한 매매 공방이 예상되고 있고요. 특히 체크 포인트는 국내 투신권을 포함한 기관 투자가들의 매매 여부입니다. 과연 이들이 매수로 전환되는지 매도로 전환되는지 여부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원달러입니다. 지금 이 장을 이끌고 있는 것이 역시 외국인입니다. 어제장에서도 외국인 투자가들이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서면서 국내 시장을 견인하는 모습을 보였죠. 근데 이 외국인 투자가들이 어제 매수한 규모가 3,184억이나 돼요. 코스피 시장에서. 그렇다고 본다면 이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수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이냐 여부 우리가 간단하게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원달러 환율 시장입니다. 원달러 환율 시장이 어제 쪽 소폭 상승했죠. 1,096원 80전으로 끝났어요. 제가 이미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 차례 강조해드렸습니다. 원달러 환율 동안 1,100원을 축을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5원 안팎에서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원달러 환율 동향에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자 투자 전략은 추세적 매매 전략을 유지하되 그러나 일부 발빠른 투자자분이라면 한번 기술적 테크니컬한 한번 줬다가 다시 매수하는 이런 전략도 구사할 필요가 있는 그런 구간이다. 그러나 대다수의 초보 투자자분들께서는 그렇죠. 추세 이탈을 확인하고 매도하겠다는 이미 수익이 나 있기 때문에 좀 더 여유롭게 접근하는 추세적 매매 전략도 같이 구사하셔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미 지난주 2100에 왔을 때 증권주에 수익이 많이 났다면 센스 있게 슬슬 한번 분할 매도도 일부 해보는 것이 좋겠다 얘기하셨고 건설 증권은 아마 옥석 가리기가 진행이 될 거고 음식료도 좋게 보셨는데 어제 크게 올랐었죠. 확실히 이제 기존 주도주가 강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 시간이 흐를수록 이제 체감이 되는 그런 장인데 종목 선정에 어떤 식으로 신경을 쓰면 좋을까요? 구체적인 전략 마지막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네네. 자, 말씀드렸다시피 이걸 여러분 왜 주도주냐면요. 주도주하고 후발주가 있어요. 근데 이 주도주가 꺾이잖아요. 후발주가 올라갈 것 같지 안 그렇습니다. 주도주가 꺾이면 장이 꺾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도주의 일정 부분 편입을 꼭 하십시오 하는 말씀을 적어도 50%는 하셔야 된다는 말씀 그래서 드린 겁니다. 물론 타이밍이 중요하죠. 그러나 시기적으로 본다면 오늘과 내일 장은 사실 상승시 부담스럽습니다. 지금도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가 상승으로 마감하기 때문에 지금 예상 종합지수가 13포인트 정도 상승 나오거든요. 코스피장이. 그렇다면 오늘은 어때요? 매수 템포를 장 초반보다는 중반 이후로 늦추는 게 좋겠죠. 그런 센스를 같이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투자 전략과 관심 종목 같이 한번 언급해 드릴게요. 첫 번째, 제가 4개 큰 섹터로 구분을 했습니다. 첫째는 화장품, 여행, 호텔 같은 중국 소비 관련주를 관심을 계속해서 가지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올랐는데 여기서도 관심을 갖습니까? 그 말은요. 그런 말을 저한테 질문하시는 분은 아마 지난주에도 그렇고 한 달 전에도 그랬을 겁니다. 한 달 후에도 그럴 겁니다. 가장 늦었다고 하는 때가 빠르다는 말이 있습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역시 제약과 바이오 섹터입니다. 이들 종목군들이요. 제가 이 제약과 바이오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들 종목군들 들어갔다 먹을 확률이 높아요. 왜? 하루 이틀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 1년까지도 지속적인 상승을 합니다. 업종 특성상. 그렇기 때문에 역시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라고요. 자, 세 번째는 증권 건설입니다. 저는 은행보다는 증권주들을 훨씬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증권 건설 같은 유동성 랠리의 대표주자죠. 옛날에 이들 종목을 트로이카주라고 하는 그런 표현도 썼습니다만 증권과 건설, 유동성 랠리 수혜주 눈여겨보시기 바라고요. 여기다 하나를 더 포함시키자면 저는 은행보다는 화학주를 좀 편입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종목보다는 큰 시황이라든지 업종 이렇게 크게 좀 접근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좀 디테일하게 좀 언급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오늘은 모처럼 만에 종목별로 한번 언급해 드릴게요. 실적 추정치가 실적이 상향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 중에서 한번 종목을 제가 엄선해 봤는데요. 한번 빠르게 한번 진행해 드릴게요. 아프리카 TV 한번 눈여겨보실도 좋지 않을까. 이거는 저보다는요.
우리 애들, 제가 이제 딸이 하나 있고 아들이 있는데, 아프리카 TV를 굉장히 많이 보더라고요. 저도 한번 봤더니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매출이 증가된다는 얘기죠. 아주 컨텐츠가 다양하더라고요. 아프리카 TV. 그리고 또 바닥에서 턴인하고 있는, 이번에 M&A가 성사됐죠. 그래서 LIG 손해보험 같은 거, 그리고 실적 호전에서 효성, 그리고 개별 테마 중에서는 경인양해라든지 스카이라이프 같은 이 케이블 TV 관련주들, 그리고 CA 헬로비전도 역시 엔터테인먼트 관련주죠. 이런 종목들. 그리고 개별 실적 구성되는 유보이 높은 해성산업이라든지, 그리고 역시 그 대중국 수혜주죠. 요즘 중국에서 한국산 화장지 인기가 아주 최고가 상종가를 치고 있다고 하죠. 기적이라든지 이런 거. 역시 중국도 이제 생활 수준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 깨끗한 나라 같은 이 기저귀 화장품 관련주들, 그리고 대한유판 같은 실적 호전주들, 그리고 코나이 같은 역시 실적 호전주죠. 그리고 이번 그룹주에서는 롯데그룹주들이 이상하게 못 가는 종목이 많아요. 롯데케미칼을 제외하고서는 롯데제과라든지 롯데칠성 같은 이런 고가 자산주들, 그리고 역시 유가 상승에 관련돼서 SK이노베이션이라든지 SK케미칼 같은 화학주들 역시 같이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역시 친절한 이사님이 다르시군요. 사실 뭐 실적 추정치가 좋아지는 업종이나 종목을 봐라라고만 얘기하고 끝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일이 또 13개 종목 다 리스트까지 뽑아주셔서 아마 투자자분들이, 시청자분들이 가장 감사한 그 짧은 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 밖에도 증권, 건설, 화학 좋게 보셨고 제약바이오, 화장품도 관심에 두라라고 언급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SK증권 영업부 PIB센터에 계시는 이재광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드코의 상한가 팩토리 시즌2 시간 가져볼게요. 여의도에 계시는 멋진 남자 샘플러스 이드코 멘토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코스피 2120, 코스닥 700시대가 막 열리려고 하는 찰나에 어제 이건희 회장 사망설이 돌면서 약간 찜찜한 몇몇 주가 흐름도 포착이 됐었어요. 전일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던 그런 351선, 지속적으로 타고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죠. 기관들의 대량 매도 속에서 외국인들의 그런 어떤 수급으로 인해서 2100포인트를 넘어서는 그런 구간으로 진입을 한 상황이 되겠는데, 어제 이제 상당히 좀 아이러니했던 것이 삼성전자는 장중에 한 3% 정도 급락이 나와주었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정도에서는 삼성전자가 시간외에서 7% 가까이 폭락하는 그런 모습이 한번 나왔었던 그런 기억이 있었고요. 그래서 어제 지수가 조금 꺾이려나 하는 그런 생각도 있었지만은, 경기 방어 섹터들을 비롯해서 제약주들, 동반 상승적인 부분들이 지수 상승에 어느 정도 받치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5일선에 대한 지지는 어떤 그런 계속적으로 나왔던 하루였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근데 조금은 아쉬웠던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삼성전자의 흐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건희 회장 사망설도 좀 돌았었지만은, 일단 삼성전자의 3% 하락, 일단 추세 자체가, 조금은 꺾이려는 듯한 그런 움직임들이 나오게 되면서, 지수는 5일선 유지하고 상승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5일선을 이탈한 채로 61선을 위협하는 모습들, 그다지 보기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오늘 간밤의 새벽 같은 경우에 그리스 문제들 조금씩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 문제들까지 우리가 복합적으로 현재 지수 구간에서 5일선에 대한 단기적인 여부는 계속적인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 자, 역시나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들이 주식으로 말하면 급등주가 됐던 단기 상승주가 됐던 역시나 단기적인 주포의 이탈적인 부분들은 3일선이라든지 5일선 단기적 이편선들 판단하고 예측하는 것이 어느 정도 맞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처럼 5일선이 단기적으로 이탈된다라고 했을 때는 급격한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도 어제 갭상승 출발해서 5일선을 안착하는 흐름이 가능한 상황이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코스닥도 5일선을 시가 갭상승 출발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면서 또다시 안착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종목만 상승하는 그런 패턴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바닥권에 위치한 어떤 그런 IT 부품이라든지 IT 장비 쪽의 섹터들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IT 부품 섹터들,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 방송에서 추천드리지 못했지만은 잉크테크 같은 종목들 일주일 전부터 일단 매집에 들어간 이후에 슈팅이 나와주게 되면서 어느 정도 저희 같은 경우에는 수익을 챙겼던 그런 상황이 됐고요. 특히나 DMS라든지 DSK 같은 그런 지속적인 IT 장비주들의 흐름 역시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IT 부품주들이나 장비주들의 흐름도 계속적인 어떤 체크가 필요한 상황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어제 이제 은행주들이 조금은 하락을 했죠. 거의 대부분의 은행주들이 5일선을 유지한 상황으로 일단 마무리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제가 어제 이 은행주를 좀 말씀을 드릴 때, 순환매 차원에서의 공략이다. 그러니까 그동안 못 올라갔었던 업종 섹터들의 순환매가 나오고 있는 그런 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로 해석을 하자라고 좀 말씀드렸던 부분들, 그리고 보유하고 계시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양음양 패턴에서의 공략을 좀 해보자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자, 역시나 어제 이제 음봉마감을 대부분 음봉마감이 하게 되면서 트레이딩하기에는 좋은 구간으로 좀 조금씩 진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5일선이 유지가 되는 그런 상황에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는 것이 좋지 않나 싶고요. 특히나 이제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그제 이제 기관들이 100만 주 넘게 우리은행이 100만 주 넘게 매수한 모습들, 종목에 대한 강세적인 측면들이 좀 나왔던 상황이었지만은 어제 이제 장중에 6% 가까이 급락을 했지만은 역시나 기관들의 매도는 6만 주 가까이, 거의 매수보다는 매도세가 확연하게 적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기관들의 포지셔닝 측면들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순환매에서 트레이딩 측면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보시는 것이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이제 통신주들도 어느 정도 하락이 좀 나아졌죠. 어제 대형주들 쪽에서 삼성전자도 급락을 했다가 아래꼬리를 달고, 건설주들도 상승 후에 정강후약의 패턴, 보합권으로 들어온 모습들이 많았던 종목들이 많았던 상황이고요. 그리고 증권주들도 큰 폭의 상승보다는 조금은 쉬어가는 흐름들 지속 좀 나왔던 모습인데, 자, 통신주들도 눌림목 공략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죠. LG U+ 같은 경우에 어제 이제 SK텔레콤만 양봉 마감을 하고 일단 KT라든지 LG U+는 음봉 마감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바닥권을 잡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의 어떤 출렁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오늘 같은 구간 조금은 중요한 그런 구간으로 진입을 했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U+ 차트를 좀 보시면은 11,000원대 정도, 11,000원대에서 외바닥의 구간 특히나 지금 작년부터 지지를 하고 있었던 1,400원과 500원대를 유지를 했다가 현재 조금씩 수급적으로 꼬이게 되면서 하방 경직성을 확인하려는 그런 모습들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1,300원 정도의 지지를 오늘 정도 확인하는 것이 좋은 구간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해서 오늘 이 가격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도 한 종목 조금 공략을 좀 해봐야겠죠. 자, 오늘은 해운주를 좀 들고 나왔고요. 어느 정도 안정적인 사업 구조를 하고 있는 대한해운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대한해운은 매출의 80%가 포스코라든지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 이런 대기업 쪽에 맺은 장기 계약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매출 발생하고 있는, 특히 이제 매출 마진 계약으로서도 어느 정도 보장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특히나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성장 구도로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국제유가의 어떤 그런 하락에 따른 매출 감소도 어느 정도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좀 판단하고 있고, 결국 어느 정도 성장성을 갖춘 기업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실적적으로도 어느 정도 상승의 흐름을 타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일단 현재 기술적으로도 단기 박스권 상단 구간 26,000원대의 구간을 서서히 돌파하고 있는 모습으로 인식을 좀 할 수가 있겠는데, 자, 중요한 것은 이 구간이 돌파한다라고 했을 때 그동안 장기 박스권 구간, 조금 더 넓게 보면 장기 박스권 구간 28,000원대에서 30,000원대 이 구간까지도 진입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정시마다 모아가시는 전략 보시는 게 좀 좋은 구간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5일선이 유지가 되는 그런 상황에서 25,500원 정도 좀 매수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중장기 종목 평가를 좀 드리겠습니다. 한 3만원 정도 드리겠고요. 손절가는 21,000원 정도, 21,000원 정도로 해서 어느 정도 성장성이 보장되는 그런 기업의 흐름 체크를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학과 팩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조금 전 들으신 대로 오늘장 급등 예상주는 대한해운이었습니다. 장기 박스권 상단까지는 3만원 목표가 잡아주셨는데 지금 차트상 단기 박스권을 돌파하는 모양새를 아주 좋게 보신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25,000원대 중반, 손절가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두코멘토와 함께 봤습니다.
간밤 국제유가가 올 들어 최고치까지 올라섰습니다. 좁은 박스권을 뚫어내는 모습 속에 WTI 기준 56불 39센트에 맞췄는데요. 때문에 에너지주 위주로 상승세가 나타나면서 나스닥이 다시금 5,000선을 뚫는 그런 모습도 포착이 됐었죠. 유럽도 드라기 총재가 QE를 그대로 유지할 것이며 그리스 디폴트는 생각조차 하고 싶지 않다고 발언한 것이 호재거리로 작용하면서 유럽 그 가운데 영국이 다시 한번 신고가를 냈습니다. 우리 관련주, 특별히 유가 관련주인 정유와 화학 섹터의 오늘 모습이 견조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1,100원대에 있는 원달러 환율 흐름도 주시함과 동시에 기관, 특별 출신이 오늘까지 얼마나 파는지가 체크 포인트라는 의견 앞서 나왔다는 거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출발 중심 와이드 1부는 마치고요.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또 보죠. 고맙습니다.